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야경과 달리 실내는 냉랭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박민수, 58세. 30년을 한 회사에 바쳤고 이제 막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의 퇴출을 당한 남자. 그는 소파에 앉아 부동산 정보지를 펼쳐들고 있었다. 시골집 매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건너편 소파에는 그의 아내 영희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55세의 영희는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여자였다. 아들 하나 키워서 결혼시키고 이제 막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시골로 가자고 했다. 여보, 이 집 좀 봐. 강원도 양구인데 마당도 넓고 산도 가까워. 우리 여기서 텃밭도 가꾸고. 영희는 정보지를 덥석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다. 종이가 공중에서 펄럭이며 흩어졌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이렇게 격하게 반응한 적은 거의 없었다. 당신 혼자 낭만에 빠진 거예요. 난 여기 친구들도 있고 병원도 가까워요. 왜 내 인생까지 당신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지난 30년간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 귀가하고 주말에도 골프 접대에 시달렸다. 회사에서는 들러리였고 집에서는 투명인간이었다.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은데 아내는 그마저 허락하지 않았다. 그날 밤 부부는 처음으로 격렬하게 싸웠다. 영희는 서울을 떠날 수 없다고 버텼고 민수는 더 이상 이 도시에서 숨막히며 살 수 없다고 맞섰다. 30년간 쌓인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영희는 민수가 가족에게 무관심했다고 비난했고 민수는 영희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소리쳤다. 당신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싸움은 끝났다. 하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민수는 안방 침대에, 영희는 작은 방 침대에 각각 누웠다. 같은 집 안에 있지만 둘 사이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멀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짐을 꾸렸다. 옷가지 몇 벌과 필요한 물건들만 캐리어에 담았다. 영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남편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그가 정말 떠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두고 혼자 떠날 거라는 생각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수는 진심이었다. 그는 일주일 전 충북 제천의 한 시골 마을에 작은 전원주택을 계약했다. 아내 몰래 진행한 일이었다. 예금을 깨서 계약금을 냈고 잔금은 다음 달에 치르기로 했다. 퇴직금이 나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현관문을 나서는 민수의 뒷모습을 보며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존심이 상했다. 남편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같이 가자고 애원하기를 기대했는데 민수는 그러지 않았다. 그냥 떠났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인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수는 휴대폰을 꺼냈다. 아내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대하며 화면을 확인했지만 아무 메시지도 없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낡은 소나타에 짐을 실었다. 차를 몰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면서 민수는 백미러로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바라봤다. 28층 그들의 집 창문에 영희가 서 있는 것 같았지만 착각이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후회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다. 두려움도 있었고 설렘도 있었다.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신을 위해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던가. 항상 부모를 위해,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다. 2시간을 달려 제천에 도착했다. 시내를 벗어나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갔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다.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15가구 정도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산골 마을이었다. 민수가 산 집은 마을 입구 언덕 위에 있었다. 빨간 벽돌집에 작은 마당이 있고 뒤로는 야트막한 산이 펼쳐져 있었다. 차에서 내려 집 앞에 섰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다.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공기의 맛이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집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었다. 텅 빈 집 안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춤을 췄다. 민수는 짐을 거실에 내려놓고 집안을 둘러봤다. 방이 2개, 거실 하나, 부엌과 화장실. 서울 아파트의 절반 크기였지만 이상하게 더 넓게 느껴졌다. 창문을 열자 산 냄새와 풀 냄새가 밀려 들어왔다. 마당에는 전 주인이 가꾸던 텃밭 흔적이 남아 있었다. 호박이며 고추며 몇 개가 아직 열려 있었다. 민수는 마당으로 나가 텃밭을 살펴봤다. 흙을 만져보니 부드러웠다. 이곳에서 무엇을 키워볼까? 상추? 배추? 토마토? 생각만으로도 즐거웠다. 그때 옆집 대문이 열리며 누군가 나왔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민수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전 이 마을 이장 김기철이라고 합니다.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김기철 이장은 반갑게 악수를 청했고 민수의 손을 꽉 잡았다. 이장의 손은 거칠고 힘이 있었다. 농사를 오래 지은 사람의 손이었다. 이장은 민수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이것저것 물었다. 어디서 왔는지, 가족은 있는지, 여기서 무엇을 할 계획인지. 민수는 대충 대답했다. 서울에서 왔고, 아내는 서울에 있고, 농사나 지으며 살 생각이라고.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농사는 쉽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배우면 할 수 있다며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장이 돌아간 후 민수는 다시 혼자가 됐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서울에서는 밤에도 환했지만 이곳은 완전한 어둠이었다. 가로등도 별로 없었다. 대신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다. 민수는 마당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은하수가 선명하게 보였다. 이런 하늘을 본 게 얼마만인가.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도착했어. 집은 괜찮아. 별이 정말 많이 보여. 답장은 오지 않았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오늘 밤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야 할 것 같았다. 아직 가구를 들여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주일이 흘렀다. 민수는 마을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다. 아침 6시면 눈이 떠졌다. 서울에서는 알람 없이 일어나 본 적이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새소리에 자연스럽게 깼다.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방 안을 채웠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마당에 나가 스트레칭을 했다. 이장이 소개해준 마을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다. 젊은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다들 친절했지만 동시에 낯선 이방인을 경계하는 눈빛도 있었다. 서울 사람이 왜 이런 시골에 왔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민수는 마을 슈퍼에서 장을 봤다. 작은 가게였지만 필요한 물건은 대부분 있었다. 주인 할머니는 70대로 보였는데 민수를 보더니 반가워했다. 오랜만에 젊은 손님이라며 이것저것 챙겨줬다.
민수는 라면과 김치, 계란과 우유를 샀다. 할머니는 덤으로 사과 2개를 넣어줬다.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점심을 먹었다. 라면에 계란을 풀어 넣었다. 맛은 평범했지만 이상하게 더 맛있게 느껴졌다. 식사를 마치고 텃밭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잡초를 뽑고 흙을 고르고 두둑을 만들었다. 1시간쯤 일하니 등에 땀이 흘렀다. 오랜만에 몸을 쓰니 근육이 당겼지만 기분은 좋았다. 오후 4시쯤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일주일 만에 연락이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 목소리는 차가웠다. 영희는 생활비를 보내라고 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물었다. 민수는 당분간은 여기서 살 거라고 대답했다. 영희는 한숨을 쉬며 알았다고 했다. 통화는 3분도 안 돼서 끊어졌다. 민수는 허탈한 기분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집 앞 언덕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마음은 쓸쓸했다. 서울에 두고 온 아내 생각이 났다. 정말 이렇게 헤어져 사는 게 맞는 건가? 후회가 밀려왔다. 그때였다. 누군가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다. 여자였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가 민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자는 민수 앞에 서더니 밝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전 이 마을에 3년 전에 귀촌한 한순자라고 해요. 새로 오셨다며요? 민수는 인사를 받았다. 순자는 자연스럽게 민수 옆에 앉았다. 그리고 노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자신도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다고, 서울 생활이 그리웠다고, 하지만 이제는 이곳이 좋다고. 순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위로가 됐다. 두 사람은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언덕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순자는 남편을 5년 전에 암으로 잃었다고 했다. 그 후 서울 생활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시골로 내려왔다고. 여기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으며 살고 있다고.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 했다. 명예퇴직을 했고 아내와 갈등이 있어서 혼자 내려왔다고. 순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했다. 자신의 집이 마을 아래쪽에 있다며 주소를 알려줬다. 민수는 고맙다고 인사했다. 순자는 일어서며 내일 저녁에 자신의 집으로 저녁 먹으러 오라고 초대했다. 혼자 사는 사람끼리 같이 식사하면 좋지 않겠냐고.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그는 고맙다며 초대를 받아들였다.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마을로 내려갔다. 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순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자신에게는 아내가 있었다.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있었다. 그는 영희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지내? 역시 답장은 없었다. 다음 날 저녁 민수는 순자의 집을 찾아갔다. 마을 아래쪽 계곡 옆에 자리한 한옥이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돼 있었다. 마당에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장독대 옆으로 고양이 한 마리가 낮잠을 자고 있었다. 민수는 대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순자 씨. 안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만 기다리라고. 곧 대문이 열리고 순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렸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맑고 편안한 인상이었다.
순자는 민수를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은 아늑했다. 나무 바닥에 작은 소파와 책장이 있었고 벽에는 수채화 몇 점이 걸려 있었다. 순자가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했다. 민수는 그림을 감상하며 칭찬했다. 순자는 수줍게 웃으며 별거 아니라고 했다. 저녁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와 김치. 소박한 상차림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민수는 자리에 앉았다. 순자가 밥을 퍼서 건넸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갔다. 순자는 민수에게 농사에 대해 조언해줬다. 이 지역은 토질이 좋아서 채소가 잘 자란다고, 특히 배추와 무가 잘 된다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순자의 말투는 차분했고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식사를 마치고 둘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다. 순자가 직접 말린 국화차였다. 은은한 향이 코끝을 간지렸다. 마당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다. 가을밤의 정취가 물씬 풍겼다. 여기 와서 어때요? 적응은 좀 되세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좋다고,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다고. 하지만 가끔 외롭다고도 했다. 순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처음에는 그랬다고.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랬다고. 두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 생활 이야기, 젊은 시절 이야기, 꿈과 후회에 대한 이야기. 민수는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기분이었다. 영희와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항상 일상적인 이야기만 주고받았고 서로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밤 10시가 넘어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자는 배웅하며 다음에 또 오라고 했다. 민수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마을길은 어두웠지만 민수의 마음은 밝았다. 오랜만에 즐거운 저녁이었다. 그날 밤 영희에게서 문자가 왔다. 잘 지내냐고 물어봤잖아요. 왜 답이 없어? 민수는 미안하다고 답장했다. 영희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내려갈게요. 집이 어떤지 봐야겠어요. 민수는 복잡한 심경으로 그래라고 답장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민수와 순자는 자주 만났다. 순자는 민수에게 농사를 가르쳐 줬다. 배추를 심는 법, 거름을 주는 법, 물을 주는 시기. 민수는 성실한 학생처럼 배웠다. 순자는 좋은 선생님이었다. 인내심 있게 설명해주고 민수가 실수해도 웃으며 다시 알려줬다. 함께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순자는 민수의 서툰 손놀림을 보며 웃었고 민수는 순자의 웃음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작업이 끝나면 순자는 종종 민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순자의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다. 고추를 따는 작업이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빨간 고추를 따서 바구니에 담았다. 순자는 옆에서 능숙하게 고추를 땄다. 햇살이 따사로웠고 바람이 시원했다. 민수 씨 가족들은 언제 내려와요? 민수는 손을 멈추고 순자를 바라봤다. 순자는 고추를 따면서 물었지만 그 눈빛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내가 다음 주에 온다고. 하지만 오래 있지는 않을 거라고.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고추를 따기 시작했다. 민수는 그녀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실망한 걸까? 아니면 안도한 걸까? 민수는 자신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그날 저녁 민수는 혼자 집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순자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고 행복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다. 자신에게는 아내가 있었다. 비록 관계가 소원해졌지만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있었다. 민수는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하는 통화였다. 영희는 전화를 받았다. 왜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는 대충 다음 주에 올 때 뭘 가져오면 좋겠냐고 물었다. 영희는 귀찮다는 듯 알아서 가겠다고 했다. 통화는 또 금방 끊어졌다.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아내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반면 순자와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게 옳은 건가? 민수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토요일 아침 영희가 도착했다. 민수는 집 앞에서 아내를 기다렸다. 11시쯤 택시 한 대가 마을로 들어왔다. 영희가 내렸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내였다. 영희는 깔끔한 바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여전히 도시 여자의 모습이었다. 민수는 다가가 짐을 받았다. 영희는 민수를 쳐다보지도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을 둘러보는 영희의 표정은 차가웠다. 좁다는 듯, 낡았다는 듯. 민수는 설명하려 했지만 영희는 듣지 않았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춥고 불편한 곳에서? 민수는 변명하듯 말했다. 적응하면 괜찮다고,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좋다고. 영희는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가방을 풀지도 않은 채 소파에 앉았다. 민수는 차를 끓여 건넸지만 영희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됐다. 민수는 간단히 국수를 삶았다. 순자가 가르쳐준 레시피였다. 영희는 몇 젓가락 먹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맛이 없다고 했다.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후에 민수는 영희를 마을 구경시켜줬다. 하지만 영희는 관심이 없었다.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서울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다. 민수는 허탈했다. 아내가 자신의 새로운 삶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랐는데 영희는 완전히 무관심했다. 저녁 무렵 순자가 민수의 집을 찾아왔다. 손에는 김치통을 들고 있었다. 직접 담근 배추김치를 나눠주러 온 것이었다. 순자는 대문을 두드렸고 민수가 나왔다.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김치통을 건넸다. 민수 씨, 이거 맛있으니까 드세요. 제가. 그때 뒤에서 영희가 나왔다. 순자는 말을 멈췄다. 영희는 선글라스를 벗고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순자도 영희를 바라봤다. 두 여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민수는 당황하며 소개했다. 아, 여보, 이분은 한순자 씨라고 이 마을에 먼저 귀촌하신 분이야. 농사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영희는 차갑게 웃었다. 그리고 순자에게 말했다.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제 남편이 폐를 많이 끼친 것 같네요. 순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김치통을 민수에게 건네고 황급히 돌아갔다. 아니에요, 전혀요. 그럼 저는 이만. 순자의 뒷모습이 빠르게 멀어졌다. 민수는 그녀를 불러 세우고 싶었지만 영희의 시선이 느껴져서 그럴 수 없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영희가 폭발했다. 저 여자가 뭐예요? 왜 우리 집에 김치를 갖다 줘요? 당신 둘이 무슨 사이예요? 민수는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냥 이웃이고 농사를 가르쳐주는 선배라고. 하지만 영희는 믿지 않았다. 여자의 직감으로 뭔가 있다는 걸 느꼈다. 남편이 저 여자를 보는 눈빛이 달랐다.
당신 저 여자 좋아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봐요. 민수는 부인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영희는 그 확신 없는 목소리에서 답을 찾았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민수는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영희는 민수를 밀쳤다. 가방을 챙겨 들고 집을 나가려 했다. 민수가 붙잡았다. 여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오해야. 하지만 영희는 뿌리쳤다. 손 떼요. 당신과는 끝이에요. 영희는 집을 나가 택시를 불렀다. 이 시골 마을에서 택시를 부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영희는 1시간을 기다려서라도 떠나고 싶었다. 민수는 대문 앞에서 아내를 바라봤다. 영희는 전화기를 들고 택시를 부르고 있었다. 등을 돌린 채 민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1시간 후 택시가 왔다. 영희는 짐을 싣고 차에 탔다. 차가 출발하기 직전 영희는 창문을 내리고 민수에게 말했다. 이혼 서류 보낼 거예요. 서명해요. 택시가 떠났다. 민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저 멀리서 순자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도 슬픔이 어려 있었다. 순자는 돌아서서 자신의 집으로 걸어갔다.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영희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이혼 서류 보낼 거예요. 30년 결혼 생활이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후회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있었다. 해방감.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30년간 의무와 책임으로 얽매여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다. 민수는 이런 자신의 감정에 놀랐다. 아내와 이혼할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방감을 느낄 수 있을까? 새벽이 되어서야 민수는 잠이 들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깼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다. 민수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마당으로 나갔다. 텃밭을 바라보니 마음이 조금 진정됐다. 배추가 제법 자라고 있었다. 순자가 가르쳐준 대로 정성껏 가꾼 결과였다. 순자. 민수는 그녀를 떠올렸다. 어젯밤 영희가 했던 말이 맞았다. 자신은 순자에게 마음이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이 깊어지고 있었다. 순자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고 행복했고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순자는 자신보다 5살이나 어린 여자였고 무엇보다 자신은 아직 유부남이었다. 비록 아내와의 관계가 끝나가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결혼한 상태였다. 민수는 순자를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다. 오후가 되자 순자가 민수의 집을 찾아왔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대문 앞에 섰다. 민수 씨 괜찮으세요? 어제 제가 실례를 한 것 같아서. 민수는 아니라고 손을 저었다. 순자 잘못이 아니라고, 자신과 아내 사이의 문제라고. 순자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눈빛도 보였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순자에게 털어놓았다.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했다는 것,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 순자는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민수의 손을 잡았다. 민수 씨,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마음이 가는 쪽으로 가세요.
인생은 짧아요. 우리 나이에 후회하며 살 시간은 없어요. 순자의 손은 따뜻했다. 민수는 그 온기를 느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순자는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왔다. 민수도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끌렸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안 돼. 아직은 안 돼. 순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났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앞서 나갔네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순자 잘못이 아니라고, 자신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순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수도 따라 일어났다. 순자 씨, 제가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미안해요. 순자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집을 나갔다. 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금은 아니었다. 며칠 후 민수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길을 걷다가 마주치면 어색하게 피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민수는 불안했다. 마을 이장 김기철이 민수를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민수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민수는 이장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이장은 자리에 앉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마을에서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어요. 민수 씨하고 순자 씨 관계 말이에요. 민수는 깜짝 놀랐다. 무슨 소문이냐고 물었다. 이장은 불편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민수가 아내를 버리고 순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그 소문은 지난 토요일 영희가 방문했을 때부터 퍼지기 시작했다고. 민수는 황당했다. 자신과 순자는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그냥 이웃이고 농사를 가르쳐주는 선배일 뿐이라고. 하지만 이장은 고개를 저었다. 마을 사람들이 봤대요. 민수 씨가 순자 씨 집에 자주 드나드는 것, 둘이 밭에서 같이 일하는 것, 게다가 지난 토요일에 부인이 화내고 떠난 것까지. 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건 오해라고,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장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전 민수 씨를 믿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르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이런 거에 민감해요. 제 조언은 당분간 순자 씨하고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요. 이장이 돌아간 후 민수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소문의 주인공이 됐다. 시골 마을의 폐쇄성을 실감했다. 서울에서는 아무도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곳은 달랐다. 민수는 순자에게 연락하려다가 멈췄다. 이장의 말대로 당분간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았다. 더 이상 순자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홀로 술을 마셨다. 마트에서 산 소주 한 병을 텃밭을 바라보며 마셨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 서울에서 내려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술이 취하자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영희 생각이 났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 처음 만났을 때 영희는 25살의 활기찬 여자였다. 민수는 그녀에게 반했고 열정적으로 구애했다. 영희도 민수를 사랑했다. 둘은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다.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 민수가 회사 일에 매달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승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집에는 자러 들어가는 것이 전부였다. 영희는 홀로 아들을 키웠고 홀로 집안일을 했고
홀로 외로움을 견뎠다. 민수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가족을 희생시킨 것이었다. 영희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자신만의 삶을 살겠다고 떠나왔다. 민수는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술이 취한 상태였지만 아내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하지만 영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민수는 몇 번이고 다시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걸었다. 이번에는 영희가 받았다. 뭐예요? 왜 이렇게 전화해요? 목소리는 차갑고 피곤했다. 민수는 취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술 드셨군요. 술 깨고 다시 연락해요. 전화가 끊어졌다. 민수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휴대폰이 마당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깨졌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두통과 함께 눈을 떴다. 숙취가 심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어젯밤 운 것이 기억났다. 민수는 세수를 하고 깨진 휴대폰을 주웠다. 다행히 작동은 했다. 아침을 거르고 마당에 나갔다. 텃밭을 가꾸며 머리를 식히려 했다. 잡초를 뽑고 물을 주는 단순한 작업이 마음을 진정시켰다. 1시간쯤 일하니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그때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순자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 씨,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망설였다. 이장이 거리를 두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순자의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순자는 한동안 말없이 바닥을 내려다봤다. 민수도 기다렸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마침내 순자가 입을 열었다. 민수 씨,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순자는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25살에 결혼했다. 남편은 대기업 직원이었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 순자는 남편을 사랑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남편은 일에만 매달렸고 순자는 홀로 집을 지켰다.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병원에 갔더니 남편 쪽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남편은 크게 상처받았고 그 후로 더욱 일에만 몰두했다. 세월이 흘러 순자가 50대가 됐을 때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다. 폐암 말기였다. 의사는 1년도 못 산다고 했다. 순자는 남편을 간호하며 마지막 시간을 함께했다. 그 시간 동안 남편은 많이 변했다. 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순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미안하다고,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남편은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순자는 혼자 남았다. 서울의 아파트는 너무 컸고 너무 조용했다. 남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순자는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왔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평온을 찾았어요.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면서. 외로웠지만 괜찮았어요. 그런데 순자는 민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수 씨를 만나고 나서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50대 중반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제가 민수 씨를 좋아한다는 것을. 민수는 순자의 고백에 가슴이 떨렸다.
그도 같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면 순자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순자 씨,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당신이 좋아요.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제 인생이 너무 복잡해요. 아내와의 일도 정리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시선도 있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수는 순자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다. 지금은 아니었다. 기다릴게요. 민수 씨가 정리될 때까지.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저를 완전히 밀어내지는 말아주세요. 민수는 약속했다. 순자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민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나갔다. 민수는 창문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순자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순자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영희에게 돌아가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가? 민수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수는 순자와 거리를 뒀다. 마을에서 마주쳐도 간단히 인사만 나눴다. 순자도 민수의 의도를 이해하는 듯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 하지만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민수의 마음은 더욱 그녀를 향했다. 어느 날 오후 이장 김기철이 다시 민수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마을 이웃 2명을 데리고 왔다. 모두 60대 후반의 남자들이었다. 이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 씨,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4명이 거실에 둘러앉았다. 이장이 먼저 말을 꺼냈다. 민수 씨 집 땅 말입니다. 사실은 이 땅이 마을 공동묘지 확장 예정 부지거든요. 원래 전 주인한테 매입하려고 했는데 민수 씨가 먼저 사버렸어요. 민수는 어리둥절했다.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 부동산에서도 그런 말은 없었다. 그래서 말인데 땅을 마을에 팔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시세보다 조금 더 드릴게요. 민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제 막 정착했는데 떠날 수 없다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고. 이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민수 씨, 마을 일을 생각해 주셔야죠.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준비한 일인데 민수는 미안하지만 팔 생각이 없다고 다시 한번 말했다. 이장과 이웃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분위기였다. 이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럼 할 수 없죠? 하지만 민수 씨, 마을에서 살려면 이웃들과 잘 지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그들이 떠난 후 민수는 불안했다. 이장의 마지막 말이 위협처럼 들렸다. 민수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땅에 대해 조사했다. 공동묘지 확장 예정 부지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다음날 아침 현실이 됐다. 새벽에 요란한 소리에 잠을 깼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황급히 옷을 입고 나갔다. 텃밭이 엉망이 됐다. 누군가 밤사이에 와서 배추를 뽑아버리고 고랑을 망가뜨린 것이었다. 민수가 한 달 동안 정성껏 가꾼 텃밭이 순식간에 파괴됐다. 민수는 분노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꺼냈다. 하지만 잠시 망설였다. 시골 마을에서 경찰을 부른다는 것은 이웃들과 완전히 등지는 것을 의미했다. 민수는 결국 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신 이장을 찾아갔다. 이장은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민수를 보더니 짐짓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수 씨, 무슨 일이세요? 민수는 텃밭이 망가진 일을 말했다. 이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표정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민수는 알 수 있었다. 아이고, 그거 큰일 났네요.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혹시 산짐승이 내려온 건 아닐까요? 민수는 산짐승이 고랑을 파괴할 리 없다고 반박했다. 이장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누군지 모르겠네요. CCTV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민수 씨, 이 마을은 서울하고 달라요. 이웃들과 잘 지내야 이런 일이 안 생겨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장이 배우라는 것을 확신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를 만났다. 순자는 민수의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민수는 텃밭일을 설명했다.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장이 그런 짓을 했군요. 제 땅도 노리고 있어요. 여기 땅값이 곧 오를 거라는 소문이 있거든요. 개발 계획이 있다나 뭐라나. 민수는 놀랐다. 공동묘지가 아니라 개발이었던 것이다. 이장은 마을 사람들의 땅을 싸게 사들여서 나중에 비싸게 팔려는 속셈이었다. 그래서 민수와 순자의 땅이 필요했던 것이다. 조심하세요, 민수 씨. 이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3년 전에 귀촌한 다른 분도 견디지 못하고 떠났어요. 민수는 분노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이곳은 자신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었다. 민수는 순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오후 우편 배달부가 등기우편을 가져왔다. 보낸 사람은 영이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이혼 동의서가 들어 있었다. 영희의 서명이 이미 돼 있었다. 민수는 서류를 바라보며 멍해졌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나는 것인가? 민수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영희가 받았다. 서류 받았죠? 서명해서 보내요.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수는 애원했다. 여보,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3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영희는 차갑게 웃었다. 30년이요? 그 30년 동안 당신은 뭘 했어요? 회사 일에만 매달리고 나는 혼자 아이 키우고 혼자 집안일하고 당신은 한 번도 나를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어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영희의 말이 맞았다. 자신은 가족에게 무책임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라도 고칠게요. 다시 시작해봐요. 하지만 영희는 단호했다. 늦었어요.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당신 없이. 서명해요, 민수 씨. 영희가 호칭을 여보에서 민수 씨로 바꾼 것을 민수는 놓치지 않았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줬다. 영희의 마음은 이미 떠났다. 알았어요. 서명할게요. 전화를 끊었다. 민수는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아내도 떠나고 마을 사람들도 등을 돌리고 텃밭도 망가지고 민수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서울에 남았어야 했나? 아니면 더 일찍 아내와 대화했어야 했나? 한참을 울고 나서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다.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민수의 마음은 어두웠다.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다. 순자였다. 그녀는 민수의 눈이 빨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민수 씨 무슨 일 있어요? 민수는 순자를 보자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순자는 망설임 없이 민수를 안았다. 민수는 순자의 품에서 한없이 울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민수의 등을 쓰다듬어 줬다. 한참 후에 민수는 진정했다.
순자는 민수를 거실로 안내하고 차를 끓였다. 민수는 이혼 동의서를 순자에게 보여줬다. 순자는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게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새로운 시작이라니요.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아내도 가정도 심지어 이 마을에서도 환영받지 못해요. 순자는 민수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아직 잃지 않은 게 있어요. 당신 자신이요. 그리고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저도 있어요. 제가 민수 씨 곁에 있을게요. 민수는 순자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민수는 그 진심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다. 자신은 이제 막 이혼하려는 사람이었다. 순자의 마음을 받아들일 자격이 있는가? 하지만 순자는 민수의 망설임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다. 그녀는 민수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민수 씨, 우리 인생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50대 중반이면 벌써 인생의 후반부잖아요. 후회하며 살지 말아요. 우리 함께해요. 순자는 민수에게 입을 맞췄다. 민수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수 없었다. 오랜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순자의 따뜻함은 구원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았다. 하지만 키스가 끝나고 나서 민수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아직 공식적으로 이혼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여자와 이러고 있다니. 민수는 순자에게서 몸을 떼었다. 순자 씨, 미안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순자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너무 서둘렀네요. 미안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기다릴게요, 민수 씨.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갔다. 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집 앞에 쓰레기가 버려지기 시작했다. 밤에는 집 담벼락에 돌이 던져졌다. 수도관이 고장나고 전기가 나갔다. 누군가 고의로 민수를 괴롭히고 있었다. 민수는 견뎠다.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스스로 해결하려 했다. 쓰레기를 치우고 수도관을 고치고 전기를 복구했다. 하지만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일주일 후 마을 회관에서 주민회의가 열렸다. 이장이 모든 주민을 소집했다. 민수도 참석했다. 회의실에는 마을 주민 대부분이 모여 있었다. 모두 민수를 쳐다봤다. 시선이 차갑고 적대적이었다. 이장이 회의를 시작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박민수 씨 때문입니다. 민수 씨가 이 마을에 온 후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부부싸움으로 마을 분위기를 해치고 한순자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소문을 만들고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건 오해입니다. 순자 씨와 저는 하지만 이장이 손을 들어 민수를 제지했다. 민수 씨 말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게다가 마을 공동 사업에도 협조하지 않으시고 저희는 민수 씨가 이 마을을 떠나 주시길 요청합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니. 민수는 주위를 둘러봤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순자도 참석해 있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수는 분노했다. 저는 합법적으로 이 땅을 샀습니다. 아무도 저를 내쫓을 수 없어요. 이장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물론이죠.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 마을에서 살려면 이웃들과 잘 지내야죠. 이웃들이 모두 등을 돌리면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이장의 말이 맞았다. 법적으로는 자신이 정당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마을 사람들 없이 살 수 없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왔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회의실 밖에서 순자가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죄송하다는 표정이었다. 민수 씨, 미안해요. 제가 안에서 변호하려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민수는 순자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도 이 마을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배신감을 느꼈다. 순자가 자신을 위해 싸워주기를 바랐지만 그녀도 결국 방관자였다. 민수는 혼자였다. 완전히 혼자였다. 며칠 후 기상청에서 강력한 태풍 경보가 발령됐다. 마을 전체가 긴장했다. 주민들은 집을 단단히 고정하고 비상 물품을 준비했다. 민수도 집을 보강하고 비상 식량을 챙겼다. 태풍이 오기 전날 저녁 영희에게서 문자가 왔다. 이혼 서류 서명은 언제 해요? 기다리고 있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며 답장을 보냈다. 곧 할게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서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두려웠다. 그날 밤 태풍이 마을을 강타했다.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댔고 비가 폭포처럼 쏟아졌다. 민수는 집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나무들이 거의 부러질 듯 휘어졌고 지붕 기와가 날아갔다. 정전이 됐다. 민수는 손전등을 켜고 집안을 점검했다. 자정이 넘어 갑자기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귀를 기울였다. 여자의 비명이었다. 민수는 우비를 입고 밖으로 나갔다. 빗속에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소리가 난 곳으로 갔다. 마을 아래쪽 계곡 근처였다. 물소리가 요란했다. 계곡이 범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민수가 가까이 가보니 순자였다. 그녀의 집이 산사태로 무너지고 있었다. 순자는 집 밖으로 나오려다가 넘어져 다친 것 같았다. 민수 씨, 도와주세요. 민수는 주저하지 않고 순자에게 달려갔다. 발밑이 미끄러웠고 바람이 민수를 밀어냈다. 하지만 민수는 넘어지지 않고 순자에게 도착했다. 순자는 발목을 다쳐 걷지 못했다. 민수는 순자를 업었다. 그때 산 위쪽에서 우르릉 소리가 들렸다. 산사태였다. 흙과 돌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다. 민수는 있는 힘을 다해 뛰었다. 순자를 업고 계곡을 건너 안전한 곳으로 갔다. 바로 뒤에서 흙더미가 순자의 집을 덮쳤다. 조금만 늦었어도 둘 다 죽었을 것이다. 민수는 순자를 내려놓고 숨을 헐떡였다. 순자도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를 껴안았다. 죽음을 눈앞에서 본 후에 안도감이었다. 민수는 순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로 감싸줬다. 순자는 민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민수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민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만이 방을 밝혔다. 순자는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민수는 순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수 씨, 저 이제 알겠어요. 사랑이 뭔지. 민수는 순자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나이가 들어서 느끼는 사랑은 젊었을 때와 달라요. 더 깊고 더 절실하고 더 소중해요. 제게 민수 씨가 그래요. 민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다. 영희와의 30년은 의무와 책임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순자와의 시간은 진정한 감정의 시간이었다. 민수는 마음을 정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순자 씨. 이제 확실해요. 두 사람은 키스했다.
이번에는 죄책감이 없었다. 민수는 영희와의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30년 결혼 생활을 끝내는 순간이었다. 민수는 서류를 봉투에 넣고 우체국에 보낼 준비를 했다. 그런데 점심때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영희가 마을로 왔다. 택시에서 내린 영희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민수는 대문 앞에서 아내를 맞았다. 여보, 왜 왔어요? 영희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어젯밤 뉴스 봤어요. 이 마을에 태풍 피해가 컸다고. 당신 걱정돼서 왔어요. 민수는 놀랐다. 영희가 자신을 걱정했다니. 영희는 집 안으로 들어가며 주위를 둘러봤다. 지붕기와 몇 장이 날아가고 텃밭이 망가진 것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많이 망가졌네요. 혼자 어떻게 할 거예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영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팔을 걷어붙였다. 일단 청소부터 합시다. 지붕은 나중에 기술자 불러서 고치고. 민수는 어리둥절했다. 이혼하자던 아내가 왜 갑자기 도와주겠다는 걸까? 하지만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함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점점 편해졌다. 영희는 서울 생활 이야기를 했고 민수는 마을 생활 이야기를 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이 됐다. 민수는 간단히 라면을 끓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했다. 영희는 라면을 먹으며 말했다. 맛있네요. 당신이 끓인 라면이 이렇게 맛있었나? 민수는 웃었다. 여기 와서 많이 연습했어요. 식사 후 영희는 마을을 구경하고 싶다고 했다. 민수는 영희를 안내했다. 계곡을 보여주고 산을 보여주고 텃밭터를 보여줬다. 영희는 처음 왔을 때와 달리 관심 있게 둘러봤다. 여기. 생각보다 괜찮네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민수는 놀라서 영희를 쳐다봤다. 영희는 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사실 저도 서울이 지겨웠어요. 친구들도 다 자기 일에 바빠서 만나기 힘들고 혼자 아파트에 있으면 외로워요. 당신 떠나고 나서 더 외로웠어요.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영희도 외로웠던 것이다. 민수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이곳으로 온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던 거죠. 저도 그게 필요해요. 민수는 영희의 손을 잡았다. 그럼 같이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시. 영희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같이는 아니에요.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영희는 계속 말했다. 우리 너무 오래 함께 살았어요. 그 시간 동안 서로를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해요. 하지만 영희는 민수를 바라봤다. 친구로 남을 수는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친구로. 민수는 영희의 말을 이해했다. 사랑은 끝났지만 인연은 남는 것이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영희 씨. 30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영희도 눈물을 글썽였다. 저야말로. 당신도 고생했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다. 이별의 포옹이었지만 동시에 화해의 포옹이었다. 30년의 원망과 분노가 그 포옹 속에서 녹아내렸다. 저녁 무렵 영희는 서울로 돌아갔다. 택시에 타기 전 영희는 민수에게 말했다. 행복하세요, 민수 씨. 당신의 두 번째 봄을 응원할게요. 택시가 떠났다. 민수는 손을 흔들며 아내를, 아니, 이제는 친구가 된 여자를 배웅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가벼웠다.
30년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민수는 이장과 마을 사람들을 설득했다. 땅은 팔지 않겠지만 마을 공동사업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순자가 집을 잃은 것에 대해 이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장은 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고 순자는 민수 근처에 새 집을 짓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민수가 태풍 때 순자를 구한 이야기가 퍼지면서 사람들은 민수를 다시 보게 됐다. 또한 민수가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신뢰를 쌓아갔다. 어느 가을날 오후 민수와 순자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배추가 다시 자라고 있었다. 무도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밭을 바라봤다. 올해는 풍년이겠어요.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우리 김장 담가서 이웃들에게 나눠줘야겠어요. 순자는 민수의 손을 잡았다. 민수도 순자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사람의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지만 따뜻했다. 민수 씨 행복해요? 민수는 순자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민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네, 행복해요. 정말로.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민수는 순자와 함께 그 노을을 바라봤다. 인생의 후반부가 시작됐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50대의 사랑, 두 번째 봄이 피어나고 있었다. 멀리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민수는 순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순자는 민수에게 기댔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서 노을을 바라봤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다.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련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수는 확신했다. 순자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곳,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을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5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 민수는 미소 지었다. 순자 씨, 우리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됐어요. 순자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의 봄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집으로 걸어갔다. 뒤로 노을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그 그림자는 하나로 합쳐져 있었다. 마치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그렇게 민수와 순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두 사람의 두 번째 봄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인생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